제 과목에 대한 소개 조금 하고 또 제 수업은 격주로 진행되는 수업이라서 진도를 또 일정 부분 나가야 되니까요. 오늘은 앞부분에 그 지목 파트까지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제 과목이 공시법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공시라는 말부터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공시라는 게 공적으로 여기 보일 시자잖아요. 공시한다는 말은 공개한다는 말입니다. 반대말은요, 비밀로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비밀로 하는 게 아니라 공개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보를 공개하는 건데요. 우리 중개사는 정보에 대해서 다루기를 부동산에 대한 거 다루잖아요. 토지 건물.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정보를 공시하는 과정을 다루는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 과목이 한마디로 대장과 등기부 공부하는 과목인데요. 그 과정을 토지의 공시 과정을 통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면 접근하기 제일 쉽습니다. 일단 토지가 하나 있다면요. 이 토지를 대장이 먼저 올립니다. 대장이 올리는 거를요, 등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대장에 등록한 다음에 이 대장에 등록하는 거는 객관적인 사실을 위주로 등록합니다. 사실이라는 거는 이제 표시되는 것들 얘기하죠.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표시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토지의 사실관계를 대장에 먼저 등록하고 또 그거를 토대로 해서 등기부라는 장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등기부에다가 올리게 되는데요. 등기부는 등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명칭이 이제 등기부니까 등록이라는 표현을 굳이 안 쓰고 등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시를 다루는 장부는요, 대장과 등기부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건물에 대해서 공시를 담당하는 장부는 대장과 등기부. 공시하는 방법 그러면요, 등록이나 등기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 과목은 대장과 등기부 공부하는 과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대장을 만들고 나서 그거를 토대해서 등기부를 또 만들고 있죠. 그러면 대장을 만든 목적과 등기부를 만든 목적이 같지는 않겠죠. 목적이 같다면 두 개를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장은 아까 보셨다시피요, 표시, 사실을 정확하게 공시하는 데 초점을 두고 만들었고요. 그 사실을 토대로 해서 권리 공시하려고 등기부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장에 공시되고 있는 사실과 등기부에 공시되는 사실이 틀리다면 그건 뭐가 맞는 걸까요? 여러분 이제 등기부 등본을 떼보시고, 지금은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그래요. 대장 등본을 발급받아 보시잖아요. 토지대장 등본, 임야대장 등본. 근데 그 정보가 불일치한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근데 불일치할 때는 뭐가 기준인가를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됩니다. 대장은 사실에 초점을 두는 장부, 그 사실을 등기부에 반영하는 거고요. 등기부는 권리 때문에 만들었다 그랬죠? 등기부에 있는 그 권리를 대장에 반영합니다. 그런데 대장과 등기부의 공통 권리는 소유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자 비교하는 것밖에 없고요. 소유권 아닌 권리자들은 등기부에는 있어도 대장에는 아예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장에 있는 토지 지목이 대라고 돼 있고요. 등기부 표제부에 있는 사실 표시가 전이라고 돼 있다 하면요. 이건 뭐가 맞는 겁니까? 자, 사실은 대장 기준이라 그랬죠. 이게 전에서 대로 지목 변경이 있었던 연역이 있는데 그거를 등기부에 반영해야 된다 그랬죠. 그게 아직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이런 불일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중개사가 기본적으로 소양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때 사실이 다르면요, 대장이 맞는 거고 조만간에 이 부분이 대로 지목 변경 등기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공통정보가 권리 중에 소유자라 그랬죠. 예를 들어서 등기부에도 소유자가 갑으로 돼 있고 대장에도 등기부가 을이 돼 있습니다. 갑이 돼 있으면 뭐 바람직하겠는데, 여러분 토지를 매매해가지고 이제 등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갑에서 을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반영해서 대장에도 이렇게 을로 고쳐줘야 되는데 그 반영이 늦게 되면은요, 대장에는 갑으로 전 소유자로 남아 있고 등기부에는 을로 바뀌어 있는 이런 상태가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대장 등본을 발급했을 때의 소유자와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했을 때의 소유자가 틀리면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맞구나, 대장은 아직 그게 반영이 안 된 상태이구나, 요거를 알고 계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장부의 초점이 다르다, 이제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겠죠.
자, 이게 이제 대장과 등기부의 관계라는 거고요. 제 과목이 대장 등기부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관계를 아는 건 아주 기본 베이스에 속합니다. 자, 일단 대장이 등록하는 거를 다루는 거를요. 한마디로 지적 파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적입니다. 이게 땅지자고 여기 장부 적자잖아요. 그래서 두 글자로 줄인 거고요. 그다음 요 뒤에 단계를 다루는 영역이 등기 파트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제 과목 공시법이 요 지적 파트와 등기 파트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 절반의 비중이 있어서요. 지적이 12문제, 등기가 12문제입니다. 요 합쳐서 공시법이라 한다 그랬죠. 요 공시법 전체는 그래서 두 가지 이게 12문제 12문제 합치니까 24문제가 돼요. 자, 우리 중개사 시험은 전부 몇 과목입니까? 1차는 몇 과목이죠? 두 과목. 민법하고 학개론이죠. 2차는 몇 과목입니까? 네, 잘 하셔야 됩니다. 2차는 일단 중개사법이 하나 있어요. 40문제 100점 만점입니다. 공법이 또 40문제 100점 만점 한 과목이 있죠. 그 다음에 공시법하고 세법은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교재도 다르고 강서도 다르고 따로 공부합니다만 시험에서는 한 과목으로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시법이 40문제 한 과목이 아니고요. 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시 24문제하고 세법 16문제하고 공시법이라고 해보죠. 세법 그렇게 합쳐서 40문제 100점 만점 한 과목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험 과목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공시법이라는 과목은 시험에서는 한 과목이 아니고요. 공부할 때는 한 과목처럼 해도 시험에서는 한 과목의 일부라는 거, 이것도 아주 중요한 출발이고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거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중개시험이 과락 없이 60점 이상을 맞아야 되잖아요. 평균에서. 그러면 과락을 맞는다는 게 지적의 과락의 요소가 있는지 등기의 과락의 요소가 있는지 세법의 과락의 요소가 있는지를 따질까요? 안 따질까요? 안 따진다고요. 과목의 일부죠. 전부 다. 그러니까 묶어서 40점이 되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요. 부분적으로 지적을 빵점 맞아도 등기를 빵점 맞아도 세법을 빵점 맞아도 중개사 사기서를 취득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시험을 치고 나면은 많은 분들이 문의해 오십니다. 지적은 10문제 맞췄는데 등기는 한 문제도 못 맞췄고 세법 6문제 맞췄다. 그 등기만 보면은 과락이잖아요. 그래서 불안한 거죠. 잠을 못 주무셔요. 두 개 합쳐서 40점은 되는데 16문제니까 등기에 과락 요소가 있으니까 나는 과락인가요 아닌가요 모르신단 말이에요. 해마다 시험 치고 나서 많은 분들이 문의해 오시는 거를 보고 제가 이것도 모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첫 시간에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 공시법하고 세법은 시험에서는 한 과목의 일부라는 것. 그래서 이 세 부분에 전부를 합쳐서 16문제가 되도록 40점이 되도록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 과목을 뭐 40점으로 깔았을 때 명가락을만 했다고 자격증 주면 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평균에서 60점 되라 이제 이런 시험이니까요. 그거를 잘 이용하셔야 됩니다. 과락이 없어야 되고 평균 60점이 돼야 되는 그런 시험인데 그러면 평균 80점을 맞았습니다. 이분은 공부를 잘한 겁니까? 좀 시간 낭비를 좀 한 것 같습니까? 시간 낭비한 겁니다. 그게 왜 20점이라 왜 더 맞았는데요? 그거 상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100점 맞고 합격하는 게 결코 좋은 시험이 아니에요. 지금은 수석 발표도 안 하기 때문에 성적 장학금 같은 것도 없어요. 그러면 딱 60점 맞고 평균 60점 맞고 합격하시는 분하고 올백 맞아가지고 막 몇 년씩 공부해가지고 올백 맞아가지고 합격한 사람이 역대로 없어요. 뭐 이따 치더라도 그 사람이 뭐 주위에서 열심히 했다고 박수는 받겠지만 뭘 저렇게 열심히 했느냐라고 이렇게 오히려 좀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쓴 거죠. 자격증만 취득하면 되는 시험이에요. 자격증에다가 나는 몇 점으로 합격했다 적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문제 차이로 아깝게 떨어질 뻔했다가 복수 정답이 인정돼가지고 합격하신 분들이 오히려 더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간신히 턱걸이에서 합격하신 분이 더 잘 나가는 분들 더 많습니다. 민법 판례 하나 더 안다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격증을 취득만 하면 되니까 쓸데없이 너무 많이 번거롭게 막연히 공부하실 필요가 없는 시험이니까
시험에 딱 붙을 수 있도록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현명하고요. 크게 시행착오를 안 겪고 슬럼프에 안 빠지고 나름대로 재미있게 하면서도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는 그런 시험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아, 시험에 나오는 거 열심히 준비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민법의 모든 판례를 알아서 학자가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잡수시는 그런 경향이 은연중에 있어요. 왠지 공부하시면 뭐 1등 해야 될 것 같고 90점 맞아야 될 것 같고 모든 판례 다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런 시험 아니라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편안하게 자격증 취득 시험이니까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요건에 맞춰서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 과목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를 좀 말씀드리면요. 지적은 최근에 계속 쉽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등기는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을 다루는 과목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문제가 이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렇게 물어요. 며칠이에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거는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겠죠. 대단히 고민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요. 어렵게 내도 쉽게 푸셔요. 그런데 등기는요. 아무리 쉽게 내도 어렵게 접근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등기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저당권 등기를 봅니다. 지금. 등기부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저당권 등기를 보면서 저당권의 성질에 대해서 민법에서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등기부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저당권도 모르는데 저당권 등기가 보인다 그러면 어불성설이겠죠. 그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 등기는 민법을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내용이 기본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무리 쉽게 내도 전부 다 어렵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해도 점수도 안 나와요. 해도 점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다들 대응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적은 쉽다 그러니까 조금 미루는 그런 경향을 보이세요. 일단 급한 것부터 한다. 민법부터 한다. 학교론부터 한다. 명심하십시오. 민법 100점 맞는다고 남는 40점이 2차 과목 이걸 되는 것도 아니에요. 60점 됐구나. 그냥 합격 이거밖에 없어요. 70점, 80점 맞는 거는요. 좀 여유 있게 하려고 하는 거지. 불안할 수 있으니까. 90점, 100점까지 맞출 실력이 필요 없는 시험이에요. 이게. 그래서 1차에 많이 좀 몰두를 하시거든요. 1차만 뭐 대단한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전 과목을 고르게 해야 자격증을 주는 시험이지 민법 학교는 잘한다고 상 주는 시험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쓸모없어요, 그게. 그래서 과락 안 맞게 전 과목 골고루 60점 나오게 그렇게 준비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차 과목을 1차 과목이 뭐 대단히 중요한 과목인처럼 그렇게 잘못 오해하셔가지고요. 1차부터 하고 그 다음에 시간 되면 2차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2차 과목 패스 안 하면 결국 자격증 못 받아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장수하시거든요. 몇 년씩 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시험에 대한 대응을 잘 못하셔서 그래요. 자격증 취득할 정도만 공부하시면 되는데 마치 민법 학교론에 뭐 목숨 걸듯이 하시기 때문에 2차 과목에 대한 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시간 안배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벼락치기 하고 벼락치기 하니까 공부했는데도 문제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공부했다는 것도 몰라. 시험에 나왔다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미루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분들이요. 결국은 벼락치기 하다 보니까 낭패를 하시고요. 아, 이거 아까운데 내년에 또 할까? 버릴 수도 없고 그 시간 안배를 잘 못 하신 거예요. 이러면 또 낭패입니다. 근데 이게 등기 쪽은요. 12문제밖에 안 되고 어렵고 해도 점수 안 나온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포기하시거든요. 포기하시는 분 꽤 많습니다. 12문제 포기하고 다른 데서 40점만 되면 되니까 이게 이 부분에서 지적과 세법에서 좀 그나마 등기보다는 나으니까 40점 맞는데 유리하겠지 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기출을 제가 살펴보면요. 대부분 과락을 맞으십니다. 90% 이상. 그러니까 그 통계도 무시하셔서는 안 돼요. 아예 포기해서도 과락이 나오니까 시험이 또 오래 끌 수 있어요. 그래서 제 과목은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어려운 부분과 쉬운 부분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과락을 발생시키는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민감한 그런 까다로운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를 살펴볼 때 가장 좋은 거는요.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보시면 돼요. 시험에 우리가 결국 대응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분석해 보니까요. 여태까지 시험에 하나하나의 지문들을 다 분석해 봤거든요. 70, 80%가 이미 나왔던 게 계속 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형화된 출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낯선 주제를 내는 게 아니라 이미 나왔던 주제를 또 묻고 또 묻고 한 게 굉장히 많아요. 7, 80%가. 그나마 나머지도요, 나왔던 주제들의 언저리에 있는 것들이에요. 전혀 생소한 것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 시험은요, 특히 제 과목에 한해서만 말씀드리면, 판에 박힌 시험입니다. 판에 박힌 시험. 해마다 어떻게 출제될까를 고민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정형화되어 있는 문제가 변형돼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 판에 박힌 시험이라서 거기에 제대로 대응을 해주시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대응하는 게 판에 박힌 시험에 대응하는 것을 할 때 이렇게 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부 말씀. 그리고 이제 바로 내용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첫째, 조급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이런 심리적인 거를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처음에는 초심이 강력하기 때문에 학원에 꾸준히 잘 오십니다. 그리고 내용이 어려워도 버티시거든요. 3교시, 4교시를 버티면서 졸려도 버티시면서 듣다가 그게 한두 달 정도 되시면요. 드디어 이제 못 견디시는 겁니다. 아, 내가 중개사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는 결심은 굳는데 공부가 만만치 않구나라는 걸 이제 느끼셔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내가 언제 이 500페이지, 600페이지 민법 같으면 거의 10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거를 언제 공부해서 시험에 대비할 훈련을 할까? 막연하거든요. 그렇게 하시다가 학원에 이제 안 나오시잖아요. 그러다 한두 달 사라지셨다가 또 그 중개사 자격증 따겠다는 초심은 살아나서 또 오시고 그러다가 앞부분 또 듣다가 또 망설이시고 그런 분들 꽤 많습니다. 그게 조급해하니까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취득해야 됐다는 그 생각은 앞서고 있고 이제 몸이 안 따라주는 거죠. 근데 해야 될 거는 막상 많아 보이고 그러니까 위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조바심을 내세요. 이거 언제 다 공부해서 준비할까?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잘 보세요. 판에 박힌 시험이에요. 판에 박힌 시험.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응하는 훈련을 지금부터 제가 해나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의 듣고 아, 요거 내가 필요하구나 해서 준비하시는 정도로 터치하시면 이 조바심을 내지 않으셔도 되고요. 조바심을 내면 될 것도 안 되는 거니까 이런 심리적인 걸 좀 먼저 강조드리고 싶고 두 번째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잖아요. 그리고 많은 계단도 첫 계단부터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한꺼번에 막 10계단씩 5, 6계단씩 뛰려고 막 그렇게 내 마음은 앞서가는데 몸은 실제로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마음부터 한 계단씩 하겠다. 어차피 하나씩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씩 차근차근 하자는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어차피 내가 전문 강사를 믿고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하나씩 하자. 다음에 세 번째,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씩 차근차근 하되 그 하나 하는 거를요 정확하고 확실하게 하자 이런 마음으로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를 해도 정확하게 하자. 어떤 시험이든 간에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임하시면은 어떤 시험이든 낭패는 안 본다고 봐요. 시험에서는. 제가 사법시험을 오랫동안 하면서 결국 느낀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심리적인 걸 가지고 심리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일단 조바심 내지 마시고요. 어차피 전문 강사가 다 책임져 줄 거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세요. 이 부분 나오니까 이 부분 집중적으로 하세요라고 제가 훈련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교과서로 독학을 하셔서 10시간 걸려서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출 때 학원에 오시면요 10분, 20분 안에 핵심을 딱 보여드릴 테니까 그런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학원에 오셔가지고 댁에서 혼자 인터넷 듣는다고 하지 마시고요. 인터넷 들으시면 한계가 있어요. 하나 강의 듣는데 며칠씩 걸리는 분도 있습니다. 강의 듣다가 커피 한 잔 마시고 강의 듣다가 갑자기 샤워가 하고 싶어. 강의 듣다가 갑자기 친구의 안부가 궁금하고 전화하고 전화한다고 멈춰두고 스톱해놓고 강사는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듣고 싶나 또 그래서 내일 듣자 하고 미루고 그러니까 1강 듣는데 며칠씩 걸립니다. 그래서는 진도가 안 나가고요. 시험 준비가 제대로 안 돼요. 스스로 의지력만 약화시켜요. 마음은 굳게 먹었다가 몸이 안 따라가니까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도 자꾸 약화되는 거예요. 강도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학원에 오시면 어떻게든 내가 졸더라도 진도는 다 나가고 한 번은 들어두시기 때문에 무조건 학원에 오시는 분들이 합격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독학하시는 분들 많죠. 인터넷에서 들으시는 분들 오래 걸립니다. 정말 독하게 하시는 분들은 드물고요. 자, 수업 진행은 교과서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교과서 없이 시험 준비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교과서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 과목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교과서가 500페이지입니다. 이거 언제 다 이거. 제가 한 달에 2번밖에 안 하는데 강의. 그래서 제가 강의 노트를 따로 준비했어요. 시험에 필요한 부분들을 100페이지로 줄여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수업 중에 판사하는 거 있죠? 이거조차도 안 적으셔도 돼요.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시험 필요한 것들, 판사하실 내용들을 다 노트에 다 담아둔 거를 활용해서 연습하실 때 활용하시고요. 요거는 참고로 찾아보는 거. 교과서는 있어야 돼요. 찾아보시고 참고를 하시되 훈련은요. 제 요약서가 그 강의 노트가 나와요. 그걸 가지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교과서밖에 없으니까 이걸 하지만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요. 교과서도 가져오시고 노트를 가져오셔서 필기하지 마시고요. 다 있으니까 노트에 그거를 이해하는 데 집중을 하시면은 효과적인 학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바로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지금 칠판에서 보시다시피요. 대장이 먼저 만들어지고 등기부가 그 다음 만들어지고 있죠. 이게 학문의 체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적부터 공부하는 게 학문 체계거든요. 지적부터 공부하고 그다음 등기를 공부하시게 되겠습니다. 요거를요. 대장이 먼저 만들어진다. 이거를 학문적으로 얘기하면요. 등록이 먼저 이루어지고 등기가 나중에 된다라고 해서 선등록 후등기 원칙이라 합니다. 요거 일단 알고 가세요. 자, 그러면 지적 쪽을 조금 확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일단 지적은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거 아시겠죠? 토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 토지를 대장에 뭘 해요? 등록한다 그러죠? 요 세 가지가 지적이잖아요. 여기 땅지, 여기 장부죠. 장부적,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지적이 골격을 형성하는 이 구조를 지적의 3요소라 그래요. 지적의 3요소는 요 세 가지입니다. 토지, 등록, 장부. 이거 세 가지예요. 그런데 요 등록할 때 대부분은 그냥 등록하는 게 아니고요. 지적을 위해서는 측량을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측량을 해서 이렇게 등록하니까 이 측량 부분을 무시 못해서 하나의 부분으로 만들어서요. 전통적으로 이 지적학의 네 부분이 토지, 장부, 등록, 측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하고 공부하실 지적의 내용은요. 이 골격에서 네 가지 구조를 나타내는 골격에서 조금씩 살을 붙여서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살을 붙이고 시험 잘 가시면 됩니다. 살 붙이는 과정을 지금부터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용어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우리도 학문이기 때문에 용어가 있잖아요. 토지에 대해서 전부 다 중요하게 다루는 게 아니라 토지에 대해서 특별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들이 우리 지적에서는 표시라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객관적인 드러나는 표시, 평가를 한 게 아니라 드러나고 있는 표시가 중요하다고요. 그 표시에 어떤 게 있는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토지에 객관적으로 드러난 표시는 이 토지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소재에 대한 얘기죠. 여기 같으면 광주광역시 이거 무슨 구죠? 서구인가요? 서구 화정동 이렇게 소재가 있잖아요. 이 소재를 다른 말로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법학에 있어서는요. 자, 광주광역시라는 것도 서구라는 것도 화정동이라는 것도 행정구역이죠. 제 소개를 안 했는데요. 이제 보니까 왠지 좀 뭘 하나 안 했다 싶었는데 저는 요거 공시법을 담당하는 임의섭이라고 합니다. 강의 경력은 올해로 딱 15년째가 됐습니다. 2003년도 14회 때 처음 강의를 시작했고요. 지금 15년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15년 정도 강의하면요. 시험이 어떻게 출제될까가 대충 다 예견이 되고요.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 있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으니까 절대로 불안해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15년 동안 강사로서 다듬어졌던 저의 그 노하우를 믿으시고요. 강의 노트에 집약돼 있으니까 그거 열심히 훈련해서 시험장에서 좋은 점수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어떻게 공부하나 고민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학원에 오셔서 들으시면 돼요. 혹시라도 학원에 이렇게 뭐 빠지실 그런 사정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더라도 동영상이 다 촬영이 되기 때문에 동영상을 듣고 오셔야 이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좀 그거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행정구역이고요. 그다음에 토지에 또 드러나는 표시가 뭐가 있어요? 지번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번이 땅에 번호 붙인 건데요. 땅에 번호 붙인 거는 구별하려고 했겠죠. 이 토지 저 토지 구별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도 이 사람 저 사람 구별하려고 태어나면은 이름 지어지죠. 그러니까 토지의 이름 역할을 하는 게 지번이에요. 그 다음에 토지의 종류가 현재는 28가지가 있고 그거를 지목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록의 목자입니다. 토지 목록이에요. 토지를 목록으로 만들어 놨어요. 왜? 종류가 많으니까 종류 보는 거예요. 현재는 28가지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18개가 있었는데요. 지적 100년 사이에서 토지 활용도 많아지고 세분화되다 보니까 28가지로 늘어났죠.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해서 드러나는 표시가 면적이 드러나고요. 면적을 구하려면 경계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토지의 경계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학원 건물의 토지의 경계가 이렇게 선 그어져 있는 거 아니죠? 육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지도에 그려요. 도면에다가 이렇게 선으로 그립니다. 자, 이 선은 곡선도 될까요? 직선만 될까요? 그거 좀 알고 가죠. 전 세계적으로요. 경계를 등록할 때 곡선으로 등록하는 거는 안 합니다. 직선밖에 안 합니다. 직선에 연결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멀리서 볼 때는 곡선으로 보여도 그거를 축척을 확대한 도면을 보면은요. 직선에 연결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요. 곡선으로 하면은 토지 소유권 분쟁이 있었을 때 명확하게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선에 연결로 해야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법률적인 소유권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직선으로 하도록 정해둔 거죠. 그걸 경계직선주의라 그래요. 그러면 이 경계는 직선으로 표현합니다. 어디에서요? 도면에서. 그래, 경계 그러면요. 직선에서 도면으로 표시했구나. 거꾸로 도면에서 직선으로 표현했구나. 그런데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면서 이제 그런 일이 생겼어요. 특히 강남이 개발되면서 더더욱 그랬는데요.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강남 일대가 이제 개발이 됩니다. 지금의 강남이 그전에는 미나리밭이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제 개발 지역으로 되면서 지가가 하루아침에 수십 배, 150배 이렇게 막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가가 많이 형성되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게 됐습니까? 경계에 대해서 민감해졌잖아요. 그래서 경계를 정밀하게 보는 작업을 이미 1960년대 했고 공식적으로 등록한 거는 1975년입니다. 그러니까 경계를 정밀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예를 들어서 도면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적도든 임야도든 도면에 이렇게 필지를 그렸어요. 10번지라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직선으로 지금 표현했죠. 이게 도면이잖아요. 지적도든 임야도든 도면이에요. 도면에 직선으로 표현한 게 이게 경계잖아요. 근데 경계를 정밀하게 보는 방법은 그거를 확대하면 될까요? 확대해서 그리면 될까요? 그래봐야 그 선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정밀도 키울 수가 없어요. 정밀도 키우는 방법은요. 이겁니다. 여기가 경계점이죠. 여기 경계점이죠.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은 경계인데 요 경계인데 요 점은 경계점이잖아요. 요 경계점이 지금 4개 있죠. 그럼 좌측 상단부터 이렇게 번호를 붙여요. 이렇게 붙여놓고 각각의 X축, Y축의 좌표상의 수치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1번 점의 경계점의 좌표는요. 7, 5다. 여기는 13, 5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X축이 얼마, Y축이 얼마. 제가 지금 단단히나 10자리로 이렇게 X축, Y축의 수치로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실제로는 10만 단위 숫자입니다. 그리고 소수점의 둘째 자리까지. 정밀하죠. 지금 좀 보세요. 1번 경계점의 좌표가 7, 5죠. 이게 좌표죠. 7, 5라는 게 좌표인데 좌표를 구성하고 있는 거는 수치죠. 자, 이게 수치로 보니까 점의 정밀도가 커졌죠. 이미 좌표로 보였으니까. 그래서 점의 정밀도가 높아지면요.
이 점과 점을 연결한 가상의 선, 이 선의 정밀도도 커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계의 정밀도를 키우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계를 정밀하게 볼 때는 좌표까지 동원하니까 갈로에서 좌표 이렇게 보통 적고요. 말로 할 때는 경계 또는 좌표까지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경계 또는 좌표. 그런데 경계하고 좌표를 잠깐 보세요. 경계는 아까 직선으로 표현한 거죠. 도면에서. 좌표는요. 수치로 표현한 거죠. 본질적으로 다르다고요. 선으로 표현했는지 수치로 표현했는지 다르지 않습니까? 자, 선으로 표현한 거를 아날로그 방식이라면 수치로 표현한 거는 디지털이 되겠죠. 완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자, 본질적으로 달라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좌표상의 수치는 경계를 정밀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등장한 거죠. 그러니까 경계가 없는 좌표만 덜렁 있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좌표는 경계를 정밀하게 보여줄 때만 등장하니까 경계가 나와야만 등장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같은 맥락에서 파악이 돼야 돼요. 본질적으로 달라도 묶어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적을 이해하실 때는. 그래서 지금 제가 체크한 요거 5가지 있죠.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두 개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묶어놨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요 5가지 요거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5가지가 맞죠, 그죠? 그런데 자 이거 왜 보세요? 소유자라든가 등급이라든가 지가라든가 용도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인위적인 평가가 들어간 것들입니다. 소유자라는 것은 법률적인 평가를 한 거고요. 이 등급이나 지가라든가 이게 평가해서 몇 등급 또 지금은 공시지가 얼마 이렇게 평가했잖아요. 용도 지역도 주거 지역인지 뭐 녹지 지역인지 이런 거 평가한 거잖아요. 이런 평가한 것들은 우리 지적에서는 다루지 않겠다. 아까 출발이 뭐였어요? 지적 공부에 등록할 때, 대장에 등록할 때는 객관적인 표시를 등록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거 빼고요. 이런 객관적으로 표시되는 것들만을 묶어가지고 토지 표시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토지의 표시 또는 줄여서 토지 표시라 하면요.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5가지 표시만 얘기하셔야 되지 평가한 것들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보시면요. 이 안에 소유자를 슬쩍 집어넣고 틀리게 이렇게 형성하는 문제가 만들어져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대장을 봅니다. 지적은 토지 전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토지 표시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한정을 해야 된다고요. 대장도 우리가 흔히 대장이라 하는데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거는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토지대장에는 도면이 있는데요. 이 도면, 말씀드리죠. 토지대장에 갖춰져 있는 도면은 지적도고요. 임야대장에 갖춰져 있는 도면은 임야도예요. 이게 한 세팅이고 이게 흐트러지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장만 있는 게 아니라 토지대장이면 지적도를, 임야대장이면 임야도를 이렇게 갖추고 있고요. 자, 토지대장 등록지는 여러분이 흔히 개발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임야대장 등록지는 미개발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아까 강남이 개발될 때 좌표까지 분석했다 그랬죠. 그 강남은 토지대장 등록지겠죠. 그러니까 토지대장 등록지에서는 경계점 좌표까지 분석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게 하나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토지가 2명 이상이 공유하고 있다면요. 공유지 연명부라는 장부가 더 갖춰져 있고요. 또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같은 그런 건물들을 집합건물이라 해요. 집합건물일 때 대지권 등기가 등기부에 돼 있다면 지적에서도 대지권 등록부라는 것을 갖춰두게 돼 있습니다. 지금 잠깐 빠르게 제가 소개했는데요. 대장만 있는 게 아니라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제가 몇 개 얘기했습니까? 개수를 물을 줄은 몰랐죠? 개수 아셔야 돼요. 다시 토지대장, 임야대장, 대표장부예요. 갖춰져 있는 도면,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등록주 중에 경계를 정밀하게 볼 때는 좌표까지 분석하는 경우가 있고 그때는 좌표 등록부라고 따로 있다고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게 경계점이잖아요. 이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 경계점에 좌표를 등록한 장부가 뭐라고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명칭 그냥 만드는 거죠. 소유자가 2명 이상일 때는 공유지 연명부.
또 이 토지가 하필이면 아파트 같은 집합 건물 부지라면 대지권 등록부라는 게 하나 더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7개죠. 그래서 7가지 토지에 관한 장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아우르는 총칭하는 명칭이 필요했겠죠. 그 명칭 아셔야 됩니다. 그거를 지적 공부라고 합니다. 영어 공부, 수학 공부, 지적 공부, 그 공부 스터디가 아니고요. 그게 지적에 관한 공적인 장부, 한자도 틀린 겁니다. 자, 요거 용어 쓸 줄 아셔야 돼요. 법이 얘기하고 있는 용어고요. 지적 공부 그러면 그 안에 7가지를 다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이 지적 공부에 금방 7종이 있다 그랬죠? 요거를 실무에서는 지적 7종이라 그러고요. 여러분 내리 속에 있는 토지대장은 종이로 되어 있는 거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종이로 되어 있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면, 경계점 잡혀서 이런 부분은 다 지금 안 씁니다. 자, 요거 미리 알고 가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은요, 이런 3단계 과정을 거쳤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장부를 썼습니다. 그거를 부책이라 그럽니다. 한자로. 장부 또는 부책.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 근대화가 되면서요, 종이 카드로 바뀝니다. 종이 카드 형태로 바뀌어요. 이걸 카드식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요, 컴퓨터가 이제 많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장부의 변천사예요. 장부가 옛날에는 장부식 부책으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카드 형태로 되어 있다가 전산화되는 이런 과정을 밟았다고요. 그러면 지금 지적 공부는 무슨 형태일까요? 똑같다고요. 일제시대 때는 장부 형태로 썼고, 지금 그 이후에 근대화된 카드 형태로 쓰다가 지금은 전산 지적입니다. 그래서 종이로 되어 있는 거 아니고요. 종이로 되어 있는 거는 없앴을까요? 지금 간직하고 있을까요? 종이로 되어 있는 거 없애면 큰일 나요. 공적인 기록을 없애버리면 안 돼요. 없애는 거는 학문적으로 폐기라 그래요. 버릴 기자 써서 폐기. 안 쓰는 거는요. 보관은 하되 안 쓰는 거는 폐쇄라 그럽니다. 폐쇄 처분이요. 그러면 종이로 되어 있는 지적 공부들은 폐기됐을까요? 폐쇄됐을까요? 폐쇄돼서 버린 게 아니라고요. 쓰지만 않지 간직하고 있다고요. 어디 간직하느냐 하면 여러분 지적소관청이라는 곳에 가까운 지적소관청에 지적소고라는 공간이 항상 구비되어 있게 되어 있고요. 그 지적소고 안에 장부하고 도면하고 종이도면하고 측량기계하고 다 이게 영구보존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적소관청은요, 여기 같으면 서구청입니다. 서구청 지적팀이 지적소관청이에요. 광주광역시가 아니고요. 어쨌든 지적공부 7종이다. 이거 외에 기타를 또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저와 같이. 최근에 등장한 것 중에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장부가 하나 생겼거든요. 지적공부 아니지만 그게 부동산 총합 공부라는 겁니다. 토지 건물에 대해서 우리는 일일이 다 하나씩 다 발급받아봤잖아요. 토지대장도 발급받아보고 토지 등기부도 발급받아보고 토지 이용 계획서도 발급받아보고 도면 등본도 발급받아보고 막 그래 했던 거를요. 한 장으로 한꺼번에 해결하는 히트간 장부를 만들었거든요. 그게 부동산 종합 공부라는 건데 토지 건물을 다 묶어서 18가지 정보를 한꺼번에 담는 건데요. 그게 또 중요해서 기타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지적 공부와 같이. 자, 대장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적 공부를 하는 게 더 학문적으로 좋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록인데요. 여기 보세요. 토지를 장부에 등록하는 모든 게 다 중요한 게 아니라 토지 표시를 중요하게 다루는 영역이니까 토지 표시 등록하는 게 중요한 거 맞죠? 그죠? 그래서 토지 표시를 등록하는 거를 또 용어로 만들어 놨습니다. 중요한 등록이라고 구별하기 위해서 이거를 토지 이동, 줄여서 토지 이동이라고 지금 명칭이 돼 있으니까 이것도 알고 가셔야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동은요, 차를 타고 광주에서 서울까지 이동했다. 그 이동이 움직이는 이동이 아니고 다를리자 움직일 동자입니다. 그래서 정보가 다르게 바뀌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토지 표시가 장부에서 등록이 되는 것이 토지동인데요. 이 등록되는 모습에 3가지가 있습니다. 자, 토지가 처음 등록되는 게 있죠. 그게 신규 등록이요. 신규 등록. 이미 등록되어 있는 정보가 바뀔 수 있죠. 분할이 되어서 면적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그게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의 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요. 우리 한반도와 거부수도서인 영토가 대상인데 바다는 대상이 아니에요. 바다는 토지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토지가 해안가의 토지가 바다가 되면
더 이상 토지가 아니니까 토지로서의 등록을 말소하게 돼요. 그거는 말소 등록입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변경 쪽의 종류가 다양하고요. 새로 생기는 거는 신규 등록한 거, 없어지는 거는 바다로 되었을 때, 그 정도입니다. 어쨌든 등록하는 모습에 세 가지가 있는 거 아시겠죠? 처음 등록되는 게 있고, 등록한 내용이 고쳐지는 게 있고, 등록을 유지할 수 없어서 지워지는 게 있다. 그 세 가지를 토지이동이라고 그래요. 조문에는요, 토지이동이라 하면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해서 이 세 가지 변화를 다 묶어서 토지이동이라 하죠. 자, 누가 나에게 지적이 뭐냐라고 뭐 묻지는 않겠죠. 근데 만약에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정답에 가깝습니다. 지적은 토지 표시를 다루고 그 토지 표시가 등록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토지 이동을 다루는 과목이다. 그러면 정답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적은 토지 표시가 중요하다. 토지 이동이 중요하다. 오늘 두 단어 아셨어요? 수업 시작가 얼마 안 됐지만 토지의 표시 또는 토지 표시, 그다음에 토지 이동 또는 토지 이동 이 단어를 앞으로 중요하게 다뤄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적은요, 토지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장부에 반영하는 그 자체만을 중요하게 다루는 거지. 자, 토지에 대해서 이용하고 계획하는 것을 다뤄야 안 다뤄요. 자, 토지가 우리나라 전국토니까 국토잖아요. 국토를 계획하고 이용하는 거는 지적 영역이 아니라 여러분 공법에서 다뤘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는 거지 지적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고요. 지적은 객관적인 표시만 중요하게 다룬다 이 얘기예요. 계획하고 이용하고 이거는 그 다음 문제고 우리가 다루는 영역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 아셔야 되는 거는요. 지적은 토지 이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적에 대한 문제 중에요. 토지 이용이 어쩌고 저쩌고 중요하다 그러면요. 그냥 X 하시면 됩니다. 개념에서 바로 체크하실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그 다음 청량을 보세요. 청량이 대한민국의 청량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오지만 상식적으로 봐두시면 대한민국의 청량은 국가 공공 청량이 있고 지적 청량이 있습니다. 자, 명칭 보니까 딱 눈에 들으시죠? 셋 다 다루는 게 아니겠구나라는 걸 아시겠죠? 우리 지적에서 다루는 청량은 지적에서 다루는 청량은 요것만 얘기하겠구나. 금방 아셔야 돼요. 요것만 시험 범위예요. 이건 시험 대상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분류하다 보니까 제가 소개해드린 거지. 그래서 여기도 모든 청량을 다 다루는 게 아니니까 지적 청량에 한정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 지적의 3요소 제가 다뤄드렸고 지적의 네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지적학에서 다루는 전통적인 네 부분이 명칭까지 이제 정확히 쓰시면 됩니다. 토지 표시가 중요하다. 지적 공부를 다루게 되고 그 토지 표시가 지적 공부에 반영이 되는 토지 이동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때 대부분 지적 측량이라는 것을 대부분 하니까 지적 측량이 하나의 더 영역으로 돼 있구나 해서 이 네 부분의 틀을 좀 잡아 두십시오. 이거 하나만 더 하죠. 지적 측량을 쫙 보시면요. 지금 대부분 측량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 비교해 봅니다. 조문에 보면 뭐라고 되냐 하면 조사 또는 측량을 해서 등록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대부분이라고 제가 수식어를 붙였잖아요. 그럼 대부분 측량을 한다는 말은 조사는 안 한다. 이게 전제가 돼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토지의 객관적인 사실을 장부에 등록할 때 그냥 등록하는 게 아니라 확인을 거친다 이 말이거든요. 확인하는 게 조사를 해서 확인하거나 측량을 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조사도 확인이고 측량도 확인이에요. 정식 명칭은요. 토지이동 조사라는 거고요. 이 정식 명칭은 지적 측량입니다. 그래서 조문에 조사, 측량 이렇게만 나와도 아셔야 됩니다. 조사도 확인이고 측량도 확인이구나. 그런데 대부분 측량을 하죠. 측량해서 확인하니까 조사는 별도로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다 그랬는데 드물게는 안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게 전제가 돼 있죠. 대부분 그런 거니까. 이게 대부분 그렇다는 말은 언제나 그렇다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드물게는 측량을 안 하고 조사만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뜻입니다. 자, 시험에서는 이게 출제가 많이 된 겁니다. 자, 대부분 그렇다라는 게 원칙이고요. 여기에 대부분 그런 게 원칙이죠. 드물게 어쩌다가 일어나는 게 예외적인 거잖아요. 자, 예외를 가지고 출제를 많이 했는데 이 예외에 해당하는 게
우리 지적법령을 통틀어서 2개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좀 소개합니다. 제가 제 시험에 얘기했죠. 정형화된 출제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건 딱 정해져 있다시피 하니까 그거 열심히 훈련해 가시면 된다 그랬어요. 제가 미리 좀 보여드립니다. 자, 요거 첫째는 합병이고요. 두 번째는 지목 변경이라는 겁니다. 지목 변경이 청량 안 한다. 이거는 시험에 그다지 비중이 없었는데요. 요거 기억하십시오. 합병은 청량 안 한다. 대신 조사한다. 요거는 작년 27회 시험까지 포함해서 9번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 이 순간부터 이렇게 훈련을 하셔야 된다고요. 합병 그러면 2필지를 합하여 1필지로 등록하는 거 이런 거 막 떠오르고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럼 시험에서는 강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공부량은 많아지고 지식은 넓어져도 시험에 강해지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합병하는 순간 출제 포인트를 미리 체크하고 가셔야 된다고요. 청량 안 한다 이 말이 떠올라야 된다고요. 그래야 시험에서는 강해집니다. 그 포인트만 아시면 오지선다 지문을 다 몰라도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요. 정답 맞추면 자기 취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합병 그러면요. 오늘 이 순간부터 뭐 어쩌라고 그러지 마시고 청량 안 한다 이게 떠올리셔야 된다고. 또 거꾸로 청량 그러면요. 뭐 어쨌다고 이러면 안 되고 합병은 안 한다 이렇게까지 하셔야 된다고. 그게 출제 포인트니까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정리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노트에 다 적었으니까 교과서하고 노트를 가지고 뭐 제대로 진도를 나가보도록 그렇게 앞으로 할 겁니다. 자, 오늘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2교시에 또 여기서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